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일희 일비 이게 금기입니다만은 오늘은 그래도 기분이 괜찮으셨을 듯도 합니다. 목요일 경주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수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려야죠. 목요일은 이분이 있어서 경주마를 함께 하게 된다. 이런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날카로운 분석으로 시장 상황 가감없이 전달해주는 분입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주식 시장이 점차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소 조금 마음이 좀 편해졌다라고 그럴까. 근데 하지만 우리가 좀 그래도 잊지 않고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냥 편한 게 아니라 체크해야 될 상황들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주식 투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상쾌하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도 봄이 오고 날씨도 봄이 온 것 같은데 봄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관리겠죠. 네.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하시면서 계좌 관리도 잘하셔야 된다. 그럼 뭘 해야 될까? 경주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관리와 계좌 관리의 중요성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경주마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국내외 주식, 채권, 파생 상품부터 기업 분석까지 다 아우르는 분입니다. 소개해드리죠. AR 인베스트의 하창봉 대표님, 어서 오세요. 들어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증권가의 리베로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입니다. 회사 이름이 이제 용어리 표현으로 하면 무조건 벌자, 절대 수익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조언 드리는 말 중에 한마디가 약세장에서 배우고 강세장에서 겸손하자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배움과 인내와 노력이 있다면 차후에 여러분들의 계좌와 잔고는 상당히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월의 입부터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 나왔는데 0.25%를 지지하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에 따라서 0.5%의 여지, 가능성도 열어놓은 파월의 입.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연준이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15, 16일이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부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폭은 적게는 25bp, 많게는 50bp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연준이 이렇게 자신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게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과거부터 시장의 어떤 자신들의 스탠스를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그 전까지 연준은 항상 깜짝 쇼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움 아니겠습니까? 불확실성.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오기 전까지도 그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한 번씩 했는데 파월 의장은 매달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물론 파월 의장의 생각과 금리 상승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파월 의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7인의 위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각 주에 있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제 각 주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중앙 총재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어서 결국 회의는 다 같이 하고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를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를 읽어내는 게 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의 발언이 무게감을 치르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최근까지도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50bp 더 나아가서는 7월까지 100bp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당히 우려감을 나타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연준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준이 확실히 빠르게 그리고 급속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좀 낮아진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리면서 안도레를 펼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파월의 입이 열리고 미국 시장이 반응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반응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차영주 소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좀 인사이트가 있으셔야겠죠. 인사이트는 예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말을 줄이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라 이제 연준의 입장을 좀 다각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지금 연준이 이번에 파월 의장이 뭐 0.25, 그러니까 25bp 정도로 지지한다. 네.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연준은 잘 틀립니다. 작년도 많이 틀렸죠.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거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연준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연준 위원 요즘에 피를 불러 일으키는 그분 있죠. 블러드 네. 총재. 네. 맞나요? 발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런 무역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영어 잘하셔야죠. 예, 좀만 기다리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또 발언들 보게 되게 되면 지금 나오는 물가를 네.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시각을 높여야 될 게 아니냐라는 네. 부분들이고 특히 이번에 연준의 베이지북 나왔을 때도 자세하게 나왔었죠. 네. 특히 약간 기존보다 경기는 조금 더 상향을 했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러버스트. 한국말 하세요. 네, 전국적으로 강한 물가.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최고십니다. 예. 역시 다재다능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물가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네. 쪽을 봤을 때 아마 다른 위원들의 생각들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금리 인상은 0.25보다 좀 빠를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더 부담스러우면 0.5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겼는데 네. 그런데 시장에선 하 대표님 어떤 게 좋은 거예요? 0.25로 가서 또 우리가 불확실성으로 언제 또 더 올리지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0.5를 올리고 네. 이제 천천히 좀 갑시다라는 말이 더 좋은 겁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보면 이제 25bp를 올리는지 네. 50bp를 인상하는지 예민하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 기준을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하면 파월 의장이 어제 청문회에서 25bp를 지지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약간의 꼬리표를 붙인 것도 있습니다. 네. 그 꼬리표는 뭐냐 하면 만약에 계속적으로 너무 높다면 50bp 인상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 말을 한 번 더 짚고 갔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 확률 게임으로 봤을 때는 뭐 3월 달에 금리를 50bp를 인상할 확률은 거의 한 자릿수로 내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점도표를 한번 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도표 때문에 지금 50bp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도표는 이제 연준이 1년에 8번 열릴 때 보통 3, 6, 9, 12에 연준 의원들이 점을 찍게 되는데 그럼 가장 최근의 점도표가 작년도 12월 달 점도표입니다. 네. 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2월 달에 바라본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가지 않았을 때 바라본 연준의 2022년도 올해 금리는 3차례 정도. 그게 금리 기준폭이 0.75에서 1%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점도표가 연말에 0.75에서 1% 예상했는데 만약에 3월 달에 올해 두 번째 FOMC 회의에서 50을 올려버리면 네. 이게 다 무너지는 거고 그럼 연말에 대한 인상폭 자체가 작년 12월 대비해서 거의 배로 높아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75%라는 포인트가 중요한데 이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조금 촉각을 못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김희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연준 베이지북의 경기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연준 의원들 회의 2주 전에 개최가 되는데 베이지북에서는 사실 조금 더 강한 어조를 썼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떤 타이틀이 이제 파월이 약간 시장에서 25bp만 인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굳히긴 했는데 그 이면에는 여전히 좀 열려 있다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월 10일입니다. 네. 네. 바로 3월 10일 날 미국의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그 발표되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1월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로 40년의 최고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 같은 경우는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3월 10일 날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나 갈지 네.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건데 3월 15일에 금리 인상 발표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수혜주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영향받아서 또 떨어지는 게 있을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수혜주를 찾는 거는 벌써 이제 반영은 돼가고 있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반영됐다가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주, 뭐 보험주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나 뭐 2년물 같은 이 금리 동향에 따라서도 같이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어제 밀렸다가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은 다시 또 반등하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은행주도 싸고 배당 많이 주고 좋죠. 좋은데 차라리 뭐 몇 주 전에보다는 지금 가격들이 오히려 가격 메리트는 생겼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난 부분보다는 약간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탠스가 많이 낮아진 입장 쪽에서 어떤 금융주의 움직임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올해 실적 전망과 함께 같이 봤을 때는 보험주가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변화와 또 체질 개선이 그동안 좀 이루어졌던 부분을 봤을 때 대표적인 뭐 현대해상이나 이런 보험회사 쪽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리와 연동해서는 아무래도 금융주를 좀 바라봐라 이런 말씀이신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들을 이제 도시적으로 바라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융주도 이제 보는 뷰가 다르죠. 근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증권주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은행주냐 보험주냐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네. 같은 금융주 맥락에서 이제 그 증권주도 이건 뭐 금리와 직접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작년에 증권사들이 순이익이 사상 거의 최고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웠긴 했었습니다만 사상 최고의 수익을 달성했는데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증권 회사들을 분석하는 것을 보면 올해는 좀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배당주로서 은행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권주를 올해 이제 배당 수익률은 좋을 겁니다. 이미 작년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근데 올해에 대한 부분들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금리 인상을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분명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여기서 수혜주와 피해주의 직접적인 매매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둬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은 조금 방향이 다른데 어찌됐든 국내 시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악재를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확정 짓는다라고 네. 보면 전반적인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나쁜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금융주를 꼽아주셨다면 지금도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건 너무 심심하잖아요. 금리 오른다고 우리가 금융주 투자하면 네. 너무 뻔하다? 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은 금리가 만약에 빨리 올리면 장이 같이 무너질 걸요. 아마. 예.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파월 회장 이제 발언에서 힌트가 있었는데 가격 전가율이 가장 높은 섹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왜냐하면 금리가 순차적으로 올리는 거고 금리 인상 자체가 쇼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미국이 3월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향후 6월 달 뭐 이렇게 9월 달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잡히게 되면 가장 큰 그림 관점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금융주 투자 물론 상대적 수혜를 복긴 하겠지만 저는 가격 전가율이 가장 높은 섹터들이 결과적으로는 수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섹터를 정리해봤더니 그러니까 원가가 올랐는데 그걸 다시 판가로 가장 빨리 붙일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실 제한적인 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매력적이게 보는 거는 바로 신성장주입니다.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의외로. 그러니까 약간 역발상 투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금리를 올랐으니까 금융주 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시장에 맞고 틀림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시장의 쏠림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가격 전가율이 가장 높은 섹터. 그러니까 수요가 대기적인 종목들 그리고 비용이 오르더라도 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예. 그 섹터는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신성장주 관점에서 전기차 반도체 뽑아봤고 기타 나머지도 로봇 같은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디테일할 준비를 해봤는데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기준에는 예년과 달리 뭐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주도 저는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에도 봐야 된다 볼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보태주면 가치주가 은근히 지주회사주들이 은근히 저평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주회사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SK스퀘어 같은 기업도 지주회사가 되는 거고 뭐 SUSK도 마찬가지인데 지주회사들 대부분 밸류가 5배 이하 할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의외로 지주회사 관련 지주회사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조금 주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금융주와 함께
조금 이런 가격 전가력이 높은 섹터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금리와 주식은 이제 상반된 관계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면 주식 시장의 어떤 성장주들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젊은층들은 뭐 대학에서도 금리와 주식은 같이 간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금리와 주식은 같이 간다라는 건데 이제 가장 저는 무서운 게 금리 인상의 속도도 무섭습니다만 결국 QT 대차표 축소를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들은 네. 주식시장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금리 인상에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큰 줄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저희 뭐 세 명이 어떤 뭐 나름대로 생각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기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QT가 얼마큼 강력하게 빠르게 시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된다라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파워레이블 통해서 금리 인상 이슈 알아봤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저희가 이슈 분석 끝내고 뒤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2,700 회복했어요.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난번 출연 때부터 국내 시장은 바닥 잡았다라는 논리를 계속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PBR 일선을 안겠다라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뭐 일단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살만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수급 논리로 보면 뭐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서 성공한 경우는 없다라는 물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라면 저는 뭐 단기 투자보다는 중기적인 투자에서 베팅을 할 만한 것들이 좀 보인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상황에서 물론 이제 뭐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일부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제 조금 뭐 더 특별히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을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하락 쪽으로 물꼬를 틀을 만한 그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눈에 보이진 않고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그런 종목들이 업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방향을 일단은 우상향 쪽으로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 그 작년 말에 물량을 털어냈던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차영주 소장님 시황이 밋밋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을 얘기하세요. 항상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그냥 반등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오르는구나. 그게 끝으로 되면 안 되겠죠. 네. 네, 근데 시장이 반등할 때 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낙폭이 컸던 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그 동안에 금리가 1월 달부터 미국이 빠르게 오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성장주들이 많이 빌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관련돼서 약간 2차 전지 섹터나 네.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빌렸던 뭐 게임주나 그런 성장주 개념들이 오늘 빠르게 움직이고 오늘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뭔가 또 시장에 이슈가 던져지다 보니까 거기서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일단은 처음에는 낙폭 컸던 게 움직인다. 그거는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조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서 뭘 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앞서 잠시 밋밋하지만 금융주라고 넘어갔던 이런 부분들 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 특히 앞서 연준의 베이지북도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은 경기 상황을 약간 상향했습니다. 이런 상황 쪽에서 리오프닝까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과거와 같이 이제 경기가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회복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기 민감주죠.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앞으로 뚜렷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주의 반응,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대표적으로 조선이나 정유 이런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 게다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가 움직이겠느냐?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또 건설이 움직이죠. 그런 쪽에서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턴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섹터의 변화들도 감지를 하시면서 시장 큰 그림 그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김 대표님이 삼전을 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전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까 이제 반도체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반도체주가 그렇게 썩 기분 좋게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 한 8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2천만 주 정도를 매수를 하셨네요. 근데 그렇게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너무
약간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삼성전자 본연의 투자 분석도 있고 대한민국 주식을 전체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 복합적인데 일단은 외국인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아쉽게도 삼성전자 비중은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않고 있는데 아까 반도체라고 말한 건 이제 삼성전자를 말한 게 아니고 전체 업황을 다 말한 건데 일단은 왜 그럼 삼성전자가 조금 못 갈까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실제적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을 거의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사실 과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왜냐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하나가 우리가 지난해 벌써 잠깐 잊고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자료를 제출하라 그런 내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도 조금 부담인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만약에 반도체 업황을 생각해 본다면 SK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지켜야 되는 삼성전자 낸드를 붙여서 이제 날개를 달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인텔의 낸드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벌써 이제 2위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업황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만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조금 보는 게 좋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아까 금리 인상 시기에 그 반도체주를 잠깐 언급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익스포저가 큰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포저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를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R&D 비용이 많이 드는 섹터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대표적인 될 거고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우리나라 건설주의 움직임은 아직 장기적 관점보다는 사실 짧게만 보게 되면 뭐 물량 휴가라든지 우리 또 김민수 대표님께서 일주일 내내 이름 붙이신 경민이 혹시 친구분이세요? 예, 저 친한 친구입니다. 네. 그 흐름도 있긴 있는데 건설주도 원가 부담이 엄청 큽니다. 네. 원가 부담이 큰데 그거를 이제 과연 분양가로 얼마나 붙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아마 분양가로는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차인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배웠어요. 금리 올리면 주식은 빠지고 그렇게 배웠는데 실전으로 이제 한 20년 이상 실전해 보니까 그건 교과서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똑같은 관점이에요. 반도체도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모든 걸 한번 복합해 보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결정적 이유만 한 가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죽이려고 금리 인사하는 거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가 자연스럽게 선순환되는 과정에 시간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억눌렸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엔데믹과 함께 매칭이 되게 되면 다시 수요가 살아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뭐 글로벌 주요 IB들이 올해 상반기 반도체 바닥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엔데믹은 곧 외부 활동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과정을 갖기 때문에 충분히 반도체에 대한 회복성이 조금 큰다면 제가 생각할 땐 최근 올해 접어들어서 가장 못 움직인 두 개의 섹터가 반도체와 자동차인데 일단 먼저 움직인다면 반도체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두 섹터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하이닉스는 지금 저가가 아니에요. 주가가 어느 정도 잘 잡아졌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투탁을 보면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아까 우리 많은 개인 투자분들 최근에 2천만 주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 지금 7만 원대 조정과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혹시나 제 생각에는 타 종목보다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주를 보신다면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의 비중을 조금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지금 이 투자 관련주들, 장비 관련주들은 매기세가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반도체 이제 뭐 장비 회사들 말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에 공장이 있어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반도체와 자동차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러시아 익스포저가 한 자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글로벌 이제 8개의 어떤 생산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러시아 쪽 익스포저니까 노출도 자체는 5%인가요? 그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8% 됩니까? 그럼 또 작은 건 아니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는 게 지금 증권사의 보고서의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빠진 거죠. 과하게 절대 주가 관점에서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매칭이 된 것 같은데 하나는 어저께 현대차 대회에서 한 번 더 정의선 회장님이 앞으로 2030년까지 95조 원을 투자를 해서
전기차 라인업을 17개 차종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피력을 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미국의 주요 현대차와 유사한 그림을 가져가는, 유사하지는 않지만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가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향후 좋은 그림을 그린 부분, 여기에 세계 4위 전기차 자동차 회사 연합군이죠. 스텔란티스가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을 해주고,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그런 익스포즈 자체가 제가 볼 때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고생하셨던 분들 조금은 기대해도 되는 그런 힘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봤습니다. 자,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 소장님이 늘 현대차만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얘기를 듣고 가죠. 예, 저는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너무 믿지 말자. 삼성전자 너무 믿지 말자. 삼성전자가 국내 대장주고 대표주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가 주식 투자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분명 경계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자동차라는 재화의 특성이 무한정 이 재화가 늘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희 집에 한 대가 있는데 한 대를 더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꾸준히 자동차가 무한정 2대, 3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자동차라는 재화가 늘어나는 시장은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개발 국가에서 이제 소득들이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자동차 시장이 커집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차 수소 얘기하는데 수소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트럭이나 버스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수소 트럭을 수입한다고 그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있어서 수소나 전기차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지금 여러분들 서울 시내에서 중국 시내버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물론 각 회사들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비전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자동차란 재화가 저는 우리나라 통신사의 핸드폰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총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누가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화석연료 시장이 줄어드는 거죠. 네. 하지만 전기차 화석연료가 같이 가는 게 아닌 이상 전기차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큰 독주를 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다 말씀. 그럼 이 얘기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반론이 있죠. 네. 없으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아니죠. 네.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옛날 사람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아요. 왜요? 존경합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를 한 대만 갖고 있다는 생각은 네. 완전히 내연기관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앞으로 자동차는 네.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에 특화된 자동차.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운전해서 내가 소음 들으면서 운전하는 이런 드라이빙의 즐거움이 아니라 네. 이 내가 안에 타고 있으면 이게 알아서 다 움직입니다. 이게 잠깐만. 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어느 세월에 이루어지죠? 조만간 나올 건데요. 네. 자율주행차. 네. 네. 아직 기대하고 조금만 to be continued.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자동차의 개념이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핸드폰을 바꾸듯이 네. 이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소형 모빌리티를 바꾸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가족 수마다 바뀔 수가 있고요. 개인마다 다 특화된 모빌리티가 되기 시작한다. 그럼 이게 하나로 뭉쳐서 이제 어떤 버스 안에 또 이 모빌리티가 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큰 쪽은 이렇게 이동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의 미래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재화를 좀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네. 게다가 이게 IT 기기란 쪽으로 빨리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장 쪽으로 가장 많이 닦아선 회사가 가장 먼저 성공한다라고 네. 봤을 때 지금 가장 속도를 내는 쪽이 이것저것 다 떨구고 속도를 내는 회사가 LG전자죠. 아. 그런 쪽에서 계속 개인적으로는 LG전자에 대한 앞으로 사업 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약간 보태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차 소장님 의견에 약간 이제 반론까지는 아닌데 의견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가 5가 나오고 7이 나오고 9이 나올 때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의 제너레이션이 바뀐 게 폴더블 폰의 출시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교체 시기가 빨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저희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뭐냐면 집에 아반떼도 있고 특정 브랜드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까? 아에도 있고 있다 네. 했을 경우에 그게 내연기관으로 놓고 보면 세대 교체 수기가
길어져요. 네. 새로운 게 아닌데 네. 여기 이제 바뀌는 거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이 전기차가 침투율 10% 오를 때까지는 성숙기 진입 전입니다. 성장기로 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전체 판매 대수는 말씀하신 데 동의해요. 만약에 100대가 있다면 이제 지금 9대, 90대, 10대잖아요. 근데 이게 10대 정도가 침투율 10%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이제 고도 성장으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전자제품화 될 것이며 네. 그런 시대가 되면은 지금의 자동차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밤새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따로 한번 날을 잡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러시아 MSCI 지수에서의 퇴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MSCI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 네. 1.2 정도인데 그게 이제 지금 괴율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퇴출을 결정한다라는 게 이제 3월 9일 날 퇴출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빈 룸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12%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 0.5 정도, 0.2에서 0.5 정도 지금 이제 보는 기관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뭐 분석가들은 오늘부터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금액도 좀 다릅니다. 뭐 한 1주에서 4주 정도까지 금액도 다른데 결국은 어찌 됐든 뭐 수급상의 영향은 받겠죠. 그러니까 결국 MSCI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LG엔솔이 무서웠던 게 뭐냐면 LG엔솔의 어떤 내재 가치가 아니라 LG엔솔을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된다라는 수급 논리로 접근했었기 때문에 LG엔솔에 대한 어떤 수급들이 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더군다나 이제 가뜩이나마 우리 국내 증시가 바닥을 좀 잡아간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본다라면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뭐 굳이 거부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 섹터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제 수혜 섹터보다 이 이슈가 네. 저는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네. 일단 러시아 시장 거래되나요 지금? 그렇죠. 지금 거래 정지입니다. 정지됐죠. 거래 정지인 상황 쪽에서 뭐 지금 MSCI 네. 쪽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분 갖고 있다고 해도 팔래야 팔 수도 없습니다. 네. 뭐 당장 오늘부터 들어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앞으로의 그러면 수급된 이슈는 만약에 이게 반영돼서 우리나라에 뭐 1조 원, 몇 조 원 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입니다. 네. 그때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면 그게 다죠.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털의 가치, 실적과 연관돼서 움직일 텐데 네. 이게 개선이 돼야 본격적인 시장 변화가 나올 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그러면 러시아 시장에서 가장 많이 시가총액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어디냐? 먼저 보면 되겠죠. 그러고 보게 되면 정유 화학 관련된 에너지 쪽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만약에 정리돼서 들어오게 되면 국내 쪽으로 거의 비슷한 업종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네. 했을 때 같은 영향을 끼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화학 섹터는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유가죠. 네. 유가 동향이 지금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유가가 또 만약에 급변이 된다라고 되면 티도 안 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걸 가지고 뭐 큰 이슈로 시장에서 어떤 수급적인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거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또 총성에 살아 이런 얘기를 듣고 러시아 ETF에 투자한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네. 근데 이게 거래 유의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안 좋았던 그 브릭스 펀드가 생각이 나요. 네. 브릭스 펀드 그 두 번째 R이 네. 러시아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흥국에 투자하는 이제 이머징 펀드 ETF가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 그래서도 제가 보니까 최근에 ETF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은 이제 거래소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겁니다.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유의하라고 이제 경고를 해주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러시아 RTS 증시가 잠깐 멈췄죠. 네. 네. 네, 멈춰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를 주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 러시아 증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참 재미난 게 우리 표현을 보면 좀 재미난 게 러시아 증시의 변동성 자체가 거의 우리 말하는 코스닥 중소형주 저리 가랍니다. 무슨 기준금리를 하루 만에 100% 올렸지 않습니까? 네. 9.5%, 20% 올리고 정시도 거의 보면 그만큼 이제 얇은 유동성을 말하는 건데 혹여나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이쪽을 이미 몸을 담고 계셨던 분들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 투자에 절대적 감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회다. 분명히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우리나라 글로벌 유가 30달러 이탈할 때 엔데믹 해결될 거야 하고 그냥 위쪽으로 잘 베팅하신 분들은 지금 30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니까. 근데 일단 지금은 약간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하기도 조금 뭐하고 우리나라 정시가 지금 이번 주 접어들어서 확연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발 밑에 거의 길을 막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아직도 깔끔하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예정되어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차 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일단 제재는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한편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휴전 협정으로 가는 그림이 오더라도 EU라든지 미국은 러시아한테 제재를 취한 그 제재, 스위프트 배제라든지 기타 제재는 막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프레스를 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됐을 때 러시아 정치 입장에서는 향후 이제 정시가 개장을 하더라도 약세는 불가피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제재의 수위가 다시 풀리는 그 시점까지는 약간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걸요. 네, 투자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소액으로 투기적인 상황이지 이거를 투자라고 본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라면 글쎄요, 뭐 선뜻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반등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전쟁이 끝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경제가 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 ETF가 다시 반등할 확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는 반등하겠죠. 네. 이제 약간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나오면서 초기에는 반등하다가 앞서 교수님이 아니죠. 이제 대표님 표현대로 아니세요? 저기? 교수님도 되시고 겸직이 네, 겸직이시니까. 예, 국회가 많으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었을 때 반응은 네. 초기에는 강하지만 네.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 풀어주지 못하는 제재에 대해서 특히 12일이죠.부터 정지가 되는 이제 스위프트가 적용이 안 되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 들어갔던 자금이 이제 나올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국민도 지금 보면은 $10,000 이상 갖고 나가게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재가 있는 상황 쪽에서 자유롭게 자금 이동이 쉽게 되겠느냐? 네. 어렵겠죠. 그런 측면이면 가상화폐 사야겠네요. 뭐 이런 쪽으로만 시각이 돌아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평가일 수도 있죠. 네. 그만큼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뭐 자산 대비해서 또 올라간 원자재 가격이나 여러 가지 동향에서 저평가일 수 있는데 정책 리스크는 확연히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소장님 표현이 맞습니다. 네. 투자보다는 자 요만큼 해서 크게 한번 노려볼까라는 정도 외에는 관심을 깊게 가시는 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대표님, 지금 암호화폐 얘기가 잠깐 나와서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암호화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관계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뭐 많은 동학개미인만큼이나 많은 또 비트코인 네.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잘 내려가다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반등의 트리거가 됐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통화를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보기엔 대체 자산의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어제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차단을 했어요. 네. 차단을 했고 이제 민영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사실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금융기관이 아니다, 공식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조금 흐름이 좋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약간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물론 이제 많은 투자분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상화폐가 왜 하락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이후부터 왜 하락했는지 그 하락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여파를 가상화폐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움직였던 그 변동성은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의 반사의 기대감으로 좀 급하게 좀 움직였다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가상화폐의 방향성을 다시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50,000 회복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사태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저는 차인규 선생님께 제가 약간 매매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 저는 러시아 ETF에 대한 기회를 보는 게 단순하게 투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러시아 이머징 지수 편출 이야기할 때 그럼 러시아 지수 시가총액을 봤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랬는데 러시아는 에너지의 시가총액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물론 이게 이제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에너지 가격이 2022년도에 갑자기 많이 완전 약세로 다시 갈까?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50로 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꼭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90에서 한 $110 간 건 오버슈팅이 맞긴 맞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다로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편인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투자가 관점에서 조금 기회를 본다면 저는 어차피 아까 러시아 ETF의 뭐 퇴출이라든지 변동성에 대해서 아예 무시하기보다는 에너지 가격 좀 계속 지켜보고 네. 그리고 러시아 이슈가 완화되는지 지켜보고 여기에 금융제재 완화되니까 지켜본다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예 엎어버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상화폐가 날까요? 러시아 ETF가 날까요? 주식이 났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오전에 많은 분들이 또 깜짝 놀란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단일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단일화 이슈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단일화가 나오면서 네. 단일화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어요. 근데 관련주들이 움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인 테마주와 정책 테마주는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다 아실 텐데 정치인 테마주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식적인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의 이제 뭐 어떤 뭐 상황들을 따질 때 어떤 특혜라든지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인 테마주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뭔가요? 동향이다, 뭐 회사 소유하고 있다, 뭐 친인척이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단순한 논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깊게 생각하는 건 아닌 건 물론 압니다. 이게 그분이 진짜 대통령이 돼서 그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단지 엮여 있다라는 하나만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거와 정치인 테마주를 투자하는 것은 매매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를 내가 분석을 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게임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삼성전자를 잘 분석해서 삼성전자를 샀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 삼성전자를 분석해서 이것을 사서 같이 주가가 올라간다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정치인 테마주는 저는 루저 게임이라고 봅니다. 내가 이 사람과 뭐 같은 집안 사람이니까 살 것이다라고 내가 믿는 나도 웃기지만 내가 그 근저인 거죠.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이 소식을 믿고 이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줬으면. 그러니까 저는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올라가는 주식이 장땡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주식들은 전 진짜 투자자분들 안 건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인 테마주가 있는가 하면 정책 테마주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근데 이번 대선은 좀 특이합니다. 약간 좀 꺼려지는 게 또 정치 얘기다 보니까 약간 정치 이번에 대선의 가장 주요 논란은 뭐 기존 정부와 기존 정부가 아닌 쪽에 약간 이제 대결로 가다 보니까 정책 관련된 얘기가 많이 소멸됐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쉽고요. 과거 같았으면 그래도 뚜렷한 정책으로 인해서 밀고 가는 분위기가 많았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는 거는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원전 쪽이죠. 또 이제 이번 정부도 마지막 때 이제 다시 원전을 탈원전에서 또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이제 또 깨닫는 거죠. 이런 변화와 함께 또 중요한 거는 또 건설 관련된 주택 경기 관련 주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변화. 그렇게 되면 거의 포인트가 두 가지로 잡히는데 지금 아쉬운 거는 이제 대한민국은 그래도 저희가 수출 주도를 하면서 앞으로 성장을 뭔가 끌고 가야 될 입장인데 이 성장과 관련된 쪽에서 이번 대선 주자가 보여주는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고요. 그런 섹터가 있었으면 아마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올해 좀 매매를 해볼까 싶었는데 전혀 없다는 게 아쉽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다시 출범하면서는 또 그런 쪽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겠죠.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또 시장에서 먹히는지 아마 이번에는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가 더 이런 정책 테마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인 테마주라는 게 엄연히 존재를 하고 그리고 반짝 오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은 보통 가까워질수록 인맥, 그러니까 학력, 관련주들은 사실 퇴색하는 게 많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오늘의 이제 단일화 이슈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건설주도 그랬고 뭐 원자력 관련주도 그랬는데 한 가지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선거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갬블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 후보의 색깔이 강한 쪽으로 내가 베팅을 한다면 상당히 리스크한 건데 두 후보의 공통점에서는 우리가 투자할 만한 섹터가 두 가지 이상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두 후보의 공통점은 주택 수의 확대입니다. 성격만 다른 거죠.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처음에 두 분 다 250만 원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70만 원으로 플러스했기 때문에 320만 원 공급. 윤석열 후보는 250만 원인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공점은 공공부문 강합니다. 공공주택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주택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에서는
건설 회사들의 투자 매력도는 떨어집니다. 마진율이 낮기 때문이죠. 근데 민간을 열어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건설주도 좋은데 일단은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통상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최근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최근 서울 수도권 잠실 쪽입니까? 재건축 완화 35.9도 제한 네. 완화시켜버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건설주한테는 호재로 가는 겁니다. 청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강화한다가 약간 국민의힘 모양인데 그걸 딱 빼고 나면 그건 이제 우리가 3월 다음 주 목요일 날 결정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네. 건설 쪽을 조금 더 세게 밀지 안 밀지는 누가 되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이 누가 되든 간에 수혜를 보는 섹터가 바로 건자재 업종들입니다. 건자재요. 예, 오히려 건설 회사 네. 말고 네. 건자재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이겠죠. 네. 이 기업들 조금 보시면 좋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전은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요? 맞다고요. 맞다 이거죠. 네. 왜 그러냐면 예. 딱 타이밍이 유가가 튀어버리는 게 가장 결정적 원인이에요. 네.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부분 앞으로도 고유가에 우리나라가 시달릴 부분을 생각한다면 실제적으로 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어느 정도 원전을 다시 가동해야 되는 뉘앙스의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가동해야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고요.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미리 조기 폐쇄하지 말자 그 내용인데 그걸 조금만 더 돌려서 이야기하게 되면 약간 느슨하게 풀어주는 관점으로 네. 간다면 충분히 민주당의 지금 색깔이 저탄소고 뭐 국민의힘의 색깔이 탈원전이다 한다. 원전으로 다시 복귀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향후 모멘텀은 좀 크지 않겠느냐. 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주에서 뭐 정치인 관련주는 우리가 뭐 그냥 논외로 하고 정책 관련주에서는 원전하고 건자재 이는 없으십니까? 또 추가로 몇 개를 더 네.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건자재 쪽 상당히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또 저희가 아는 뭐 특정 후보가 돼서 이제 재건축 이쪽이 좀 더 활성화돼서 네. 이제 민간 쪽에 주도가 되는 건설 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폐기물 섹터입니다. 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겠죠. 예. 그럼 거기서 또 하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호황을 맞이하는데 주가나 실적도 견조한데 주가가 오히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더 뭐 어떤 폐기할 수 있는 장소나 아니면 폐기처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캐파가 더 늘어나는 게 좀 부담이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더라도 단기 호황을 맞겠죠. 그런 쪽에서 폐기물 섹터는 오히려 중요한 섹터가 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건설 얘기 해주셨는데 건설 쪽에서 이제 내수만 바라보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계속 강조드리는 리오프닝이 됐을 때 저희만 리오프닝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외도 다 리오프닝이 되는데 그 관점에서 만약에 중동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또 원자재를 많이 생산해서 이번에 수혜를 받는 국가들이 있다. 네. 이런 쪽은 오히려 국가 재정들이 훨씬 더 좋아졌겠네요. 그러면 이걸 기회로 코로나19 때 많이 좀 힘들었던 실업률도 떨어지고 지쳤던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불쏘시개를 해야겠다. 그러면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가 플랜트 공사나 이런 게 또 강하게 나오겠죠. 네. 그랬을 때 해외 공사에 강점이 있는 건설사 이런 쪽도 또 한번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옵니까? 해외 공사에 강점 있는 건설사 이렇게 하면 쫙 나옵니까? 저희가 뭐 종목을 바로 얘기하는 경주마가 아니거든요. 아니 이게 찾아보시는데 네. 자료 찾아보실 때 도움 주려고 그거 한번 딱 눌러보시면 나오는 거죠? 네. 김민수라고 치면 나옵니다. 저는 해외 건설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 왜 해외 건설에 대해서 저는 되게 예. 반대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선 주자들이 정책을 내세우는 거고 네. 해외 주자라는 것은 가정법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막대한 원유로 수입을 본 사람들이 발주를 낸다라는 가정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 대비해서 해외 공사 수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워낙 저가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가 싸움이 들어오는 거죠. 네. 우리가 조선 업종이 한 차례 그 어려움을 겪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중국 조선사들이 완전히 이제 신뢰를 잃었지만 네. 신뢰를 잃기 전까지는 중국의 어떤 치고 들어옴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설 쪽에서는 그러다 보고 그다음에 고가 건설은 이미 프랑스와 미국이 꽉 잡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지셔닝이 애매해진다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 대신 이제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해외 건설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은 네. 뭐냐면
지금 이제 그 하창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은 딱 단가가 있어요. 입찰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민간에선 대박이 나요. 그러니까 각 정부가 민간에 대한 그 원가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백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는데 해외에서는 우리가 꼭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주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과거에 GS건설 같은 경우 해외에서 4천억 적자가 났고 뭐 우리가 지금 현대건설 망한 이유도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그때 수주가 들어왔을 때 이걸 뭐 도로를 해서 뭐 수주를 들어왔다 뭐 했지만 결국 그게 오히려 그 돈 띄어가지고 현대건설 망한 거 아니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돈 받아냈다라는 건데 결국 현대건설을 망하게 한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건설에 대해서는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뇌피셜로 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거 이꼬로 이익이 난다는 개념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해외 건설에 관해서는 하 대표님 얘기 마무리로 잠깐 짤막하게 듣고 하죠. 현대건설이 망했습니다. 아, 옛날에 옛날에는 망한 옛날에 이유가 위축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 수주 쪽은 약간 뭐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의견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중동 쪽 올해 수주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수주 중에서 과연 한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입찰해 올지도 가장 관건이고 제가 조금 상상을 해보니까 이거 지금 재건 산업에 한국 기업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전투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지나친 상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차인규 소장님께서 결정적인 아킬레스를 하나 걸어주신 게 바로 맞습니다. 해외 쪽은 정말 수주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회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불확실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 모멘텀을 두는 상태에서 해외 쪽은 하나의 옵션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주마는 그 데일리 이슈를 중심으로 파월의 입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거기다가 또 단일화 이슈에 따라서 대선 관련 테마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주마는 목요일까지 달리죠. 내일은 경주마가 없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십시오. 고맙습니다.